여러분, 국민연금에 개인연금 얹어서 매달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그걸로 노후 걱정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딱 2년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2년을 다닌 건설자재회사에서 부장으로 퇴직할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34평 아파트를 떠나 충남 예산의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서 고구마 밭을 메고 있을까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야 할 나이에 저는 왜 자식 이름 석자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 부부는 어쩌다 그 돈을 손에 쥐고도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은퇴 후 2년 동안 겪은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큰딸 혼사를 앞두고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러 일산 킨텍스 근처 한정식집에 갔던 날이었죠. 화장실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는데 옆칸에서 사돈댁 쪽 친척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 오 부장님 말이야,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온다면서 왜 이렇게 예단이며 혼수에 벌벌 떠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듣자하니 아들내미 전세 낀 아파트 산다고 돈을 다 빌어줬다더라고. 정작 본인들은 카드 돌려막기 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에휴, 겉으로는 번듯한 척하면서 속은 다 곪은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도 못한 채 그대로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데 상견례 자리에는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붙잡는데 그 가죽 시트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버린 껍데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말순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허리 그렇게 아프다면서 병원은 다녀왔어? 말순이는 고개도 못 들고 작게 말하더군요. 정형외과 두수치료 한 번에 8만 원인데 아까워서요. 다음 주에 사돈댁 예단 이불값 나가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그 알량한 체면이라는 게 결국 아내의 허리와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을 갈아서 만든 가짜 연료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데도 왜 저희 부부는 카드 결제에만 되면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 앞길 챙긴다고 정작 본인 몸에 병원비 쓰는 건 망설이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2년 만에 6억 원 넘는 돈을 날려버리고 이 시골까지 내려오게 된 그 결정적인 과정을 오늘 하나도 감추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같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32년 전 28살에 중견 건설자재 회사에 입사해서 61살에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던 날, 제 어깨에는 다림질 잘된 양복만큼이나 자부심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국민연금에 회사 개인연금까지 합쳐 매달 300만 원이 보장된 노후. 거기에 퇴직금으로 나온 일시금 1억 5천만 원은 제 인생의 마지막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임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가 정성스럽게 갈비를 재워놓았더군요. 저는 식탁에 앉아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끝이야. 매달 3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말순이는 그저 웃으며 술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퇴직하고 정확히 열흘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회사를 다니던 아들 준영이와 인천에서 시집가 살던 딸 지연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주말에 일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아들이 슬쩍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갭 투자로 아파트 사면 몇 년 안에 몇 억씩 번다던데 제가 눈여겨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실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요. 옆에 있던 딸도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번에 남편 승진하면서 신혼집 넓혀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위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떠올랐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퇴직금 받은 거 있지 않냐. 준영이는 8천만 원, 지연이는 5천만 원 나눠줄 테니 요긴하게 써라. 아내 말순이가 깜짝 놀라 제 옆구리를 쿡 찔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아빠가 연금 300만 원 받는 사람이야. 너희들 힘들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사실 아들이 말한 갭 투자라는 게 처음엔 저도 솔깃했습니다. 전세를 낀 아파트를 사두면 몇 년 뒤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을 번다는 말에 저도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준영이가 사려는 아파트는 서울 접경의 신축 오피스텔형 아파트였는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투자금 8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구나, 세상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 대견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순식간에 역전세가 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진다는 걸 저는 그 뒤로 몸으로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라며 치켜세웠는데 그게 뭐라고 제 어깨가 천장을 뚫을 듯 솟아오르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돈이 저희 부부의 유일한 비상금이자 나중에 혹시 모를 병원비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들 힘든 모습에 본인 주머니 사정 생각도 안 하고 덜컥 큰 돈을 내주신 분 계신가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자식들 습관을 망치고 우리 노후를 갉아먹는 첫 단추였던 겁니다.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해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이제 연금만 잘 관리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 허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회사 동료 모임에서 낡은 국산 세단을 보며 후배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선배님, 이제 은퇴하셨으니 체면도 있으신데 차 좀 바꾸시죠. 요즘 은퇴하신 분들 다 제네시스 타시던데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직 나는 건재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일산 킨텍스 근처 전시장을 찾아가 번쩍거리는 대형 세단 앞에 섰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현직으로 복귀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들더군요. 영업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시면 이 정도는 무리 없이 타셔야죠. 한 달에 16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할부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취등록세,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까지 겹치니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식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나 아직 이 정도는 산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계약서에 덥석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 160만 원, 남은 연금은 140만 원.
일산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도 없는 돈이라는 걸 계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는 그날 이후로 가계부를 쓰며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째째해? 내가 연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품이 지키는 건데. 그렇게 제 화려한 은퇴 생활은 빚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에게 받은 돈이 부모의 마지막 노후자금이라는 걸 금세 잊어버리더군요. 오히려 부모가 큰 차를 타고 다니니 아빠는 돈이 계속 나온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찾아와서 삼겹살에 소고기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먹고 돌아갈 때는 냉장고 반찬까지 싹 챙겨가더군요. 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사돈댁에서 부러워하는 시선에 취해 저는 계속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카드 고지서를 보니 결제 금액이 제 연금 수령액을 훌쩍 넘어가 있더군요. 모자란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왜 제 삶은 자꾸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부장님이라는 가짜 완장을 차마 내려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서막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처음 목돈을 손에 쥐어주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업어줄 것처럼 굴던 자식들이었지만 그 고마움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제 휴대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불이 났습니다. 아들놈은 아버지 이번에 대출이자가 밀려서요. 딸아이는 아빠 이번에 시댁 제사가 있는데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미 제 통장은 대형 세단 할부금에 각종 보험료와 세금으로 구멍이 뚫린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단 한 번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말순이가 식탁에 앉아 아픈 허리를 주무르며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뜯지도 않은 파스 한 장과 짐통제 봉투가 놓여 있었죠. 당신 허리 수술해야 한다더니 진통제만 먹고 버티는 거야? 제 물음에 말순이가 깜짝 놀라며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수술비가 400만 원이라는데 지금 마이너스 통장 한도 다 찼잖아요. 애들 도와주는 것도 빠듯한데 내 허리가 대수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체면 차린다고 큰 차 끌고 다니는데 평생 순종하며 산 아내는 허리 디스크가 다 터지도록 진통제 한 알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주말에 손주들이 달려와 할아버지 최고라고 외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허세가 다시 발동해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학원비 보태줄게 하며 또 카드를 긁어버렸죠. 그 카드가 할부가 아니라 제 인생을 할부로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보낸 문자를 받습니다. 아버지, 제가 산 아파트 전세가 안 나가서 역전세가 났어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대출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연금 나오니까 신용도 높잖아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자식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노후 자금도 모자라 신용까지 가져가겠다는 자식. 그런데도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더군요. 은금 300만 원 중에서 이자로만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대형 세단 할부금에 마이너스의 통장 이자에 자식들 지원금까지. 저는 겉으로는 부장님 소리 들으며 번듯하게 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수통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갈수록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예전처럼 여보, 알았어요 하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거실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죠. 그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귀한 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끝까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내주고 결국 자식의 눈치를 보며 제 아내의 건강까지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균형은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나중에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영식아, 이번에 우리 동창회 일산에서 한다며? 부장까지 지낸 네가 한턱 쏴야지. 그 부장님 소리가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인 줄 알면서도 저는 또다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으마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번쩍이는 차를 끌고 나갔고 친구들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오 부장은 다르네. 은퇴에도 품위가 있어. 그 칭찬 한마디에 취해 저는 그날 50만 원이 넘는 술값을 시원하게 카드로 긁었습니다. 제 아내가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시들해진 채소를 고르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주 녀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준영이 첫째 아이 돌잔치 때 손녀딸이 제 품에 안겨 할아버지 하고 옹알이를 하던 그 모습이요. 그때 저는 손녀딸에게 100일 반지를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실제로 200만 원짜리 금반지를 사서 안겨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버님 최고예요 하고 좋아했지만 그날 밤 저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다시 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주가 예쁜 것과 제 노후를 갉아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그때는 왜 그렇게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들 앞에서 있는 척하느라 집에 돌아와 한숨만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 짧은 칭찬이 뭐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으며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걸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산 건 술이 아니라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핀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몰래 일자리를 알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3 나이에 전직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군요.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봤지만 옛 거래처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에이, 부장까지 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놈의 완장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회사 후배가 카페에서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는 저와 비슷하게 은퇴했지만 표정이 아주 밝고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형님, 아직도 연금만 믿고 사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같은 은퇴자들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재무 컨설턴트 자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체면도 서고 수입도 짭짤하답니다. 야,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지. 한 달에 200만 원은 그냥 가져간다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재비와 수수료로 6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부터 했겠지만 당시 저는 세단 할부금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 6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200만 원씩 벌면 석 달이면 본전 뽑네. 저는 또다시 말순이 몰래 남은 비상금을 털어 그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 흔들려 본 적 있으세요? 특히 저희처럼 평생 회사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이런 유혹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속이겠어 라는 그 오만한 생각이 가장 큰 화근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헛된 희망에 부풀어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 말순이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물어봐도 그저 동네 친구랑 운동하러 간다고만 답하더군요. 어느 날은 말순이 가방에서 마트 유니폼 같은 조끼가 삐져나온 걸 봤습니다. 알고 보니 말순이는 제가 저지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60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전문가 소리 듣겠다고 헛돈을 쓰고 있는데 아내는 그 돈을 메꾸려 허리 통증을 참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니어 재무 컨설턴트 교육은 사실상 다단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팔아오라고 하더군요. 부장님 소리 듣던 제가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차마 그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투자한 600만 원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저는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말순이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업이 좀 늦어지네 라고 둘러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의 수법이 참 교묘했습니다. 첫 교육 시간에는 저 같은 은퇴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신 소중한 인재라며 한껏 치켜 세우더군요. 부장님, 처장님, 원장님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희 세대는 그런 대접에 유독 약합니다. 실제로 교육장에 앉아있던 대부분이 저처럼 전직 공직자나 회사 중간관리자 출신이었습니다. 다들 은퇴 후에 존재감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명함 한 장, 직함 하나를 갖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교재비 600만 원을 낼 때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며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만 안 내면 없어 보이니까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순진한 은퇴자들 주머니를 터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그 나이 먹도록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한 방을 노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지옥문에 발을 들이밀고서도 곧 해결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번 돈으로 겨우겨우 메꿔가는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버려놓은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아들 준영이가 다시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역전세 문제가 이번에 진짜 심각해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은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저희 집값도 곧 오를 거예요. 옆에서 듣던 말순이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든든한 아버지 역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아들이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내자. 결국 저는 살고 있던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2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그 돈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루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식의 앞날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가장의 완장을 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 문제도 해결되고 다음 달부터 아들이 이자로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니 제 연금 300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매달 4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기는 셈이었죠. 아, 이제야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매달 400만 원씩 지키고 자식들이 곁을 지켜주는 삶. 은퇴한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나 정도면 은퇴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덧 대출을 받은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어와야 할 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더군요. 바빠서 깜빡했겠지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 짧은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깃덜미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다시는 폭풍우가 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끊기고 나흘째 되던 날, 강서구 아들네 집 근처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역전세로 산 아파트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 측 채권 추심업체가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저 몰래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을 가르쳐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제가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이 늙은 부모의 마지막 안식처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고 잠적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내가 알던 자식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우리 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해봐도 제 손에 들린 서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에 인천에 사는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다. 우리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너희 집에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겠니? 딸아이의 대답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빠, 우리도 지금 힘들어. 오빠 때문에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 그리고 저희 신랑 성격 알잖아요. 아빠가 오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걸? 연금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어디 작은 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나가보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는 예전에 신혼집 넓혀달라고 애교 부리던 다정한 딸의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졌던 그 억 단위 돈이
효도가 아니라 저를 올가매는 덫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그날 이후로 밥을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 돈 없어도 우리 연금으로 살면 되는데 왜 애들은 우리 마지막 피까지 빨아먹을까요?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 등기부 등본에 빨간 도장처럼 찍히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2번이나 봉투를 놓쳤습니다. 34평 아파트, 저희 부부가 신혼 때부터 20년 넘게 살며 2 아이를 키운 그 집이 감정가의 70%도 안 되는 헐값에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날 밤, 저는 텅 빈 거실 벽지에 남은 아이들 키젠 자국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준영이 100일 사진, 지연이 유치원 재롱잔치 사진들이 걸려있던 그 자리마다 못자국만 남아있더군요. 결국 저희는 법원 경매 절차를 막지 못했습니다. 32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32년간 부어온 대출 원리금이 고스란히 녹아있던 일산 아파트가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빚을 정산하고 나니 저희 부부 손에 쥐어진 돈은 겨우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서도 절반 넘게 남은 대출이자로 자동이체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일산 생활, 대형 세단을 몰고 동창회를 누비던 시절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나를 짐덩어리 취급하며 외면하는 그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인생 63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준 돈은 증여로 간주되고 아들이 몰래 저지른 서류 조작도 가족 간의 일이라며 경찰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던 저희 부부에게 어느 날 밤 말순이가 조용히 보따리를 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일산 떠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끼리 죽든 살든 해봐요. 자식들 얼굴 보는 거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그날 밤 저희는 평생을 살았던 경기도를 떠나 아내의 고향인 충남 예산으로 향하는 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도 번쩍이는 세단도 믿었던 자식들도 모두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일산에서 예산으로 내려오던 그날 밤은 제 평생 가장 길고도 추운 밤이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아파트며 노후 자금을 자식 손에 다 들려보내고 손때 묻은 가전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트럭 한 대에 몸을 실었죠. 도착한 시골집은 2억 원이 채 안 되는 헐값에 걸맞게 마당엔 자풀이 무성하고 천장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4평 아파트의 번듯한 거실에서 대형 세단 자키를 만지작거리던 제 모습이 마치 전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이는 짐을 풀 생각도 못하고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논두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하고 며칠 뒤 제 통장에 연금 300만 원이 찍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달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하며 웃었겠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보는 것조차 공포였습니다. 남은 대출 이자와 카드 리볼빙 결제 대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며 시골집 수리비며 말순이 진통제 값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직 부장이라는 자존심은 배고픔과 추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시켜 먹는 것도 망설여지는 처지가 되자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동네 경로당 근처를 지나갈 때 들려온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부장까지 한 양반이 망해서 내려왔다며 저러다 금방 못 버티고 도망가겠지. 그 소리를 들으니 뒷덜미가 화끈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사 생활 32년 동안 받아온 존경과 예우는 이곳 시골 마을에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건 품위가 아니라 허영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저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호미와 삽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고구마밭 일을 도와주고 일당 몇만 원을 받는 신세.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박힐 때마다 저는 자식들에게 퍼줬던 억 단위 돈을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자식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 준영이도 딸 지연이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매달 연금 날짜 맞춰서 안부 전화를 하더니 이제 빨아먹을 게 없다는 걸 알자 부모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외면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그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바빠. 오빠 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자꾸 전화해서 돈 얘기할 거면 그냥 끊어. 차갑게 끊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뜨뜨 소리가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제가 자식들에게 준 건 돈이었지만 자식들이 제게 돌려준 건 텅 빈 통장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말순이는 제 뒷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자식 농사 실패한 게 당신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식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운전대를 잡은 자식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63살의 나이에 비로소 그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절망만 가득할 줄 알았던 이곳 예산에서 저희 부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전은 화려한 돈 뭉치도 자식들의 뒤늦은 참회도 아니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아들 준영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준영이냐? 너 어디냐? 살아있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소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죽다 살아난 자식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놈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지방에 숨어 있어요. 근데 채권자들이 제 위치를 알아냈나 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연금 300만 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세상이 핀 돌았습니다. 은퇴한 아버지를 시골로 내몰고 어머니 허리 수술비까지 앗아간 놈이 이제는 남은 목숨줄인 연금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말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 낯선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준영아,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너 때문에 엄마는 허리도 못 펴고
아빠는 시골에서 남의 밭일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대출을 더 받으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자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아빠는 연금 계속 나오잖아. 나는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키웠다고 믿었던 제 아들은 이미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시궁창이 쳐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시골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준영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지연이도 잊어요. 제 말에 말순이가 제 소매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딸 지연이가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왔더군요. 예전에 신혼집 자금으로 줬던 5천만 원 있죠? 그걸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 형식으로 빌려준 거라며 자기들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확인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 살 길만 찾느라 부모가 시골에서 굶든 말든 관심도 없었던 거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종이장보다 가볍게 찢길 줄이야. 부장님 소리 들으며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제 삶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도 함께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뼈저리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건 맹수에게 내 목줄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63해 만에 처음으로 가장으로서 도끼 눈을 품었습니다. 남은 연금 300만 원, 이제는 단돈 1원도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말순이가 마당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이 타버리는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왔어. 이제 자식들 다 잊고 오직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삽시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불필요한 보험과 대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중에 남은 건 얼마 안 되지만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부부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진짜 노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나이와 남은 자산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은 아니었지만 담당자가 알려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예산 시골집은 워낙 헐값이라 큰 의미가 없지만 혹시 나중에 다시 집을 마련할 여력이 생기면 주택연금 제도를 알아보시가는 조언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인데 자식에게 집을 미리 넘겨주고 용돈 받아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만약 제가 2년 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파트를 자식사업 미천으로 담보 잡히는 대신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돌렸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그날부터 제 노후를 국가 제도와 제 손으로 지키는 법을 하나씩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진짜로 쥐어진 돈은 한 달에 1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 나머지는 여전히 빚 정리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일산에서 30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을 때보다 이곳에서 160만 원을 쥐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든든합니다. 대형 세단 대신 낡은 경차 한 대를 중고로 샀습니다. 기름값 걱정 없이 예산 시내를 달리고 말순이와 함께 근처 오일장에 가서 5,000원짜리 국밥을 사 먹습니다. 일산에서 동창들 술값으로 50만 원을 긁을 때는 손이 떨렸는데 여기서 말순이에게 10,000원짜리 몸빼 바지를 사줄 때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품위는 대형 세단 엠블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을 밥값 걱정 안 하는 통장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63해 평생을 거꾸로 살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 퍼준 돈이 제 노후를 보장해줄 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건 보험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끔 지연이나 준영이에게서 문자가 오기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밥장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천륜을 끊는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하지만 말순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수술은 못했지만 시골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며 고추를 먹으니 말순이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니 저도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병원이 멀다는 생각에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처음 시골 내려올 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픈 곳이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쓸 일 없고 자식들 전화에 가슴 조일 일 없으니 화병이 싹 나은 모양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엔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소일합니다. 거기서는 제가 부장이었는지 대형 세단을 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예산댁 영감님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뭐 하나 더 못해줘서 안달복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퇴직 후 남들 눈이 무서워서 속은 굶어가는데 번지르르하게 버티고 계시나요? 제가 2년 만에 6억 원 넘는 돈을 날리고 이곳 시골 구석으로 와서야 깨달은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제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제 마음의 잔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2억 원도 안 되는 낡은 시골집이 일산의 10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처럼 노후의 길목에서 길을 잃으신 동년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있습니다. 예산 시골 산자락 아래로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지난 2년의 시간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집니다.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날리고 일산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이 시골집. 처음엔 여기가 제 무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식이 결혼한다고, 집을 산다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목돈을 요구해오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돈을 주고 나면 나와 내 배우자의 남은 30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자식이 정말 힘들다면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줄 수는 있어도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헐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젊고 시간이 있습니다.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60대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직 부장까지 지낸 제가 재산을 깎아먹으며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노후의 연금 300만 원은 자식들 앞길 열어주라고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다 가라고 국가가 주는 생명줄입니다. 그 줄을 자식들에게 덜컥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이 됩니다. 부모의 품위는 대형 세단 엠블럼이 아니라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통장 잔고에서 나옵니다. 제가 큰 차를 타고 동창회를 누빌 때 제 자식들은 저를 존경한 게 아니라 제 주머니를 보고 웃었던 겁니다. 돈이 마르자마자 차갑게 변하던 그 눈빛. 여러분은 절대 그 눈빛을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결국 손님입니다. 잠시 우리 품에 머물다 제 살 길 찾아 떠나는 손님 말입니다. 그 손님 대접하겠다고 안방까지 내주고 나면 늙은 부부에게 남는 건 실린 허리와 텅 빈 냉장고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애는 착해서 안 그래라고 믿고 계신가요? 돈 앞에 장사 없고 제 자식 배고픈 거 앞에 부모 안 보이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나면 정작 내 옆을 지켜줄 단 한 사람, 내 배우자의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제 아내 말순이는 저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다 터지도록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게 미안해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건 평생 내 수발 들어줄 내 옆에 영감, 내 옆에 할멈입니다. 그 사람 병원비, 그 사람 약값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가장 큰 복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아니고 자식의 효도도 아닙니다. 내가 내 돈으로 당당하게 병원 가고 내가 내 돈으로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그 경제적 독립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연금 300만 원, 그거면 시골에서는 안 부럽지 않게 삽니다. 욕심만 버리면 그놈의 체면 내려놓으면 60대, 70대 인생도 충분히 화창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 전화를 씹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눈 감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 그게 자식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기도 하더군요.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자식들도 제 힘으로 일어설 궁리를 합니다. 제가 저 주머니를 끊지 않으니 제 아들은 40이 다 되도록 부모 대출에 기대었던 겁니다. 얼마 전 예산 5일장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자식 사업자금 대준다고 전세금까지 빼줬다가 결국 반지하로 옮겨야 했다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남일 같지가 않아서 국밥을 먹다 말고 한참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 선생, 우리가 자식한테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어. 사랑하는 방법을 돈으로만 배웠다는 거야.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서 자식에게는 뭐든 더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그 방식이 자식을 망치고 저희 부부의 노후까지 무너뜨렸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은 매정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6억 원 넘는 돈을 날리고 얻은 제 인생 마지막 수업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 고백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연금은 내 생명줄입니다. 자식의 사업자금이나 대출 보증으로 단 1원도 떼어주지 마세요. 둘째, 허세는 독약입니다. 남들 눈에 비치는 모습보다 내 통장의 실질적인 잔고가
내 품위를 결정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자식은 떠나도 내 곁을 지킬 사람은 오직 배우자뿐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집은 함부로 담보 잡히지 마세요. 정 급하면 자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시골의 밤하늘은 참 맑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한 식탁은 아니지만 말순이와 마주 앉아 대수장찌개 하나 놓고 먹는 이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답답하지 않은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껍데기뿐인 허세에서 벗어나 진짜 평온한 노후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시골집에서 여러분께 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을 꼭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